볼펜 몸통이 제임스의 기관에 삽입되는 순간 그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돌아왔어요. 하윤진의 외침과 함께 기내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준수를 비난하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맞구나. TV 속 제임스를 본 복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70년 전 전쟁 고아를 구한 할머니와 그 손자가 다시 그 아이를 구한 기적 같은 운명의 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 바로 볼펜 하나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제주 방면 항공편이 전면 취소됩니다. 김포공항 대합실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이어 추가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단 오후 2시 제주행 K2203편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운항 결정되었습니다. 탑승을 원치 않으시는 승객께서는 무료 변경 가능합니다. 200석 규모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고작 30여 명. 평소라면 만석이었을 제주행 항공편이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항공기들이 보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한 승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항공편이라니 뭔가 불길해요. 다른 승객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내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김준수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가슴 깊숙이 숨겨둔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21살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 입학생이었던 그는 지금 육군 의무병으로 제주도 군의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이었죠. 이틀간의 응급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응급휴가의 이유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한복내가 쓰러지셨거든요. 82살의 할머니는 준수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준수에게 할머니는 세상 전부였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할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은 준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되면 꼭 할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준수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란다. 배낭에서 두꺼운 교재를 꺼냈습니다. 응급구조학 실무편, 준수는 군복무 중에도 의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응급의학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부대에서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군내 응급상황 매뉴얼 테스트에서 최상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폐쇄 시 기관절 개술의 적응증과 금기사항. 준수는 교재의 한 페이지를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기관절 개술, 의대생에게도 쉽지 않은 고난도 시술이었죠. 하지만 준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부대 군의관의 특별 지도 아래 돼지기관을 이용한 모의 훈련까지 마쳤거든요. 승무원 하윤진이 지나가며 준수의 교재를 힐끗 보았습니다. 34살의 그녀는 10년간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기내 응급 상황을 겪어온 베테랑이었죠. 간호학과를 졸업한 그녀에게는 익숙한 의학 용어들이었습니다. 혹시 의료진이세요? 하윤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의대생입니다.
현재는 군의무병으로 복무 중이고요. 준수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있으시군요. 하윤진이 교재 내용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간호사 출신이에요. 혹시나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드릴 수도 있겠네요. 하윤진의 말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였지만 의학적 지식은 준수가 더 풍부했죠. 비즈니스석 맨 앞자리에는 특별한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로렌츠, 68살의 백발 로신사였죠. 미국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 로렌츠 바이오텍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그는 세계 제약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전쟁고아였던 것이죠. 1951년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로 발견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아 있었죠. 한복래 할머니가 구조하여 고아원에 맡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임스는 자신을 구해준 한복래라는 이름의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한 사설탐 정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부산이 아닌 제주도에 같은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도행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이죠. 제임스는 최근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51년 고아원에서 찍힌 유일한 사진, 한복래 할머니가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할머니는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지금쯤이면 90을 넘겼을 테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점점 작아져 갔죠. 구름 사이로 제주도의 한라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가슴 한편이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긴장감 정도로 생각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70년간 기다려온 만남을 앞둔 설렘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전조였죠. 하지만 정작 진짜 폭풍은 기내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한 지 3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제주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남은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승객들이 오후의 나른함에 젖어 잠들어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기내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끄어, 끄어. 비즈니스석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진이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단순한 콧꼬리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서둘러 비즈니스석으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로렌츠가 좌석에서 몸을 비틀며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자신의 목을 감싸며 무언가를 뱉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하윤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거든요. 기내식으로 나온 견과류가 목에 걸렸던 것이죠. 평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에 조금 맛만 보려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으악! 제임스가 좌석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진은 즉시 하임리 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물질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기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기내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응급 상황입니다. 기장의 다급한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진은 필사적으로 제임스의 기도를 확보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재를 읽던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 상황, 바로 30분 전에 공부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준수가 하윤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의사세요? 하윤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의대생입니다. 현재 군의무병으로 복무 중이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수가 침착하게 답하며 제임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약해지고 있었고 호흡은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하임리 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물질이 성대 아래쪽 깊숙이 박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관절개가 필요합니다.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내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기관절개라는 말에 승객들이 경악했거든요. 미쳤나? 의사도 아닌 놈이 뭔 기관절개를.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나?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는 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김습니다. 당장 손 떼. 의사도 아닌 놈이 사람 목에 칼질을. 한 여성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히스테리컬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촬영하세요. 지금 기내에서 살인 미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끔찍한 일이. 또 다른 승객이 준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승무원님, 이 사람 당장 제지하세요. 기내는 완전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비명소리와 항해 소리가 뒤섞였죠. 하지만 하윤진은 달랐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준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는 기관절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분 말이 맞아요. 저도 간호사 출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절개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윤진이 승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잖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수술용 칼도 없고 기관절개용 튜브도 없어요. 그때 하윤진이 기내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관절개에 필요한 전문 장비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응급 처치용 도구들 뿐이었죠. 볼펜이 필요해요. 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볼펜이요? 하윤진이 되물었습니다. 볼펜을 분해해서 임시 기관절개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몸통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볼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준수는 신속하게 볼펜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심을 빼내고 플라스틱 몸통만 남겼죠. 그리고 끝부분을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있나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하윤진이 기내 응급키트에서 소독용 알코올 패드를 꺼냈습니다. 준수는 볼펜 몸통과 자신의 손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고 맥박도 매우 약해진 상태였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준수가 하윤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의료진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준수는 제임스의 목 부분을 촉진하며 갑상선 연골과 윤상 연골 사이의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해부학 지식과 부대에서 실습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용히 제임스의 목에 닿았습니다. 21살 청년의 손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수의 손끝이 제임스의 목에 닿는 순간 기내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하윤지는 준수의 곁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대에서 수차례 연습했던 기관절 기술이었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갑상선 연골, 윤상 연골, 준수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손끝으로 촉진해 정확한 절개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갑상선 연골 아래쪽과 윤상 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 바로 그곳이었죠. 응급키트에서 꺼낸 일회용 메스로 피부를 조심스럽게 절개했습니다. 다행히 제임스가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통증은 느끼지 못했죠. 준수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출혈이 있어요. 하윤진이 말했습니다. 정상이에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준수가 답하며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렀습니다. 피부층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자 윤상갑상막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곳을 절개해야 했죠. 준수는 신중하게 막을 절개했습니다. 순간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윤진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개된 부위에 볼펜 몸통을 삽입해야 했거든요. 준수는 미리 준비한 볼펜 몸통을 조심스럽게 기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제임스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기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왔어요. 하윤진이 제임스의 손목을 짚으며 외쳤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얼굴이 점점 정상적인 색을 되찾고 있었죠. 산소가 뇌로 공급되면서 생명 징후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윤진이 제임스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볼펜 몸통이 제대로 고정되도록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했죠. 맥박, 호흡, 의식 수준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기내의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준수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정식 기관 절개관으로 교체해야 하지만요. 그때 제임스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준수와 하윤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제임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목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급처치를 받으신 거예요. 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기관절 개관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죠. 하윤진이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제임스가 뭔가 쓰려고 했지만 아직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악력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죠. 기장님, 응급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윤진이 조종석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즉시 이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공항에 응급의료진 대기 요청하겠습니다. 기장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준수를 의심했던 승객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준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윤진은 준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이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극한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준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죠.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제주도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풍경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제임스와 그를 구한 젊은 의무병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곧 착륙합니다. 응급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젊은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짓이었어. 만약 잘못됐다면? 운 좋게 살았을 뿐이지 죽을 뻔했잖아. 인터넷에는 이미 기내 무면허 수술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과 옹호가 극명하게 갈렸죠. 의대생이 뭔 수술을 해? 완전 위험한 놈이네. 사람 죽일 뻔했으면서 영웅행세? 하지만 동시에 반박하는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살렸잖아. 의사들도 인정한 완벽한 처치였다는데? 그때 아까 촬영했던 여성 승객이 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말이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준수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촬영한 영상 다 지울게요. 하지만 이미 몇몇 영상은 SNS에 업로드된 상태였습니다. 기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준수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주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응급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공항 의료진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죠. 기장이 사전에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내로 뛰어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기관절 개술로 기도 확보했고 현재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준수가 전문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준수의 정확한 의학용어 사용에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의료진이세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 중이고 현재 군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준수가 답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제임스를 들것에 옮기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임시로 만든 기관절개관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죠. 전문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처치하셨네요. 절개 위치도 정확하고 각도도 완벽합니다. 의사가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들것에 실려 나가자마자 공항 경비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군복을 입은 헌병들도 함께였습니다. 김준수 의무병이시죠? 헌병 중령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수가 경직된 자세로 답했습니다.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중령이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린 영웅을 왜 조사하느냐는 항의가 터져나왔죠. 잠깐요. 이분이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한 승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웅 대접도 부족한데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하윤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이분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환자는 분명히 사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헌병 중령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의대생 신분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군형법 48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공항 조사실로 향하는 준수를 보며 승객들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조사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FBI 요원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로렌츠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FBI 요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본 분입니다. 준수가 답했습니다. 미국 최대 바이오 제약회사 로렌츠 바이오텍의 창립자입니다. 개인 자산만 50억 달러가 넘는 거물이죠.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준수는 놀랐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신분이 누구든 자신이 한 일은 옳았다고 확신했거든요. 본인의 의료행위가 한국 군형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군 법무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보다는 고뇌가 섞여 있었죠. 응급 상황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군 법무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준수 의무병, 개인적으로는 저도 당신의 행동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무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에서는 규정이 절대적입니다. 만약 이런 선례를 허용한다면 검찰관도 끼어들었습니다. 법무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역시 김준수 의무병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절 개술은 전문의도 신중히 결정하는 고난도 시술입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죠. 법무관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제임스가 의료진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온 것이죠. 목에는 정식 기관절개관이 삽입되어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스톱? 이분은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제임스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의료진이 말렸지만 제임스는 고집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준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FBI 요원이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진정하란 말입니까? 제임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제임스의 상태를 걱정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의료 처치는 완벽했습니다. 전문의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강력한 항의를 들은 후 군 법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압니다. 하지만 군법은 규정을 따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임스가 법무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검찰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절차상. 절차요? 그럼 절차를 따라서 제가 죽었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제임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 로비에 모인 승객들과 기자들이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웅을 풀어주세요. 생명을 구한 의인을 왜 조사합니까? 외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여론은 들끓고 있었죠.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을 본 외교부 관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950년대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전쟁 고아 출신입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저를 구해주셨죠.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의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를 통해서 말이죠. 제임스가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꺼낸 낡은 흑백 사진을 본 순간 조사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와 FBI 요원들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사진은 1951년 부산 임시 고아원에서 찍힌 것입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생후 6개월 된 전쟁고아였고 이 여성분이 저를 구해서 고아원에 맡겨주셨죠. 사진 속 젊은 여성은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입양 서류에는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복내 할머니가 구조하여 고아원에 맡김이라고요.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복내,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혹시 성함이 한복내라고 하셨나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 성함이 한복내입니다. 조사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수와 제임스를 번갈아 보았죠. 그럴 리가. 설마.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전쟁 때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여러 명 구해서 고아원에 보냈다고.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임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준수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상하다. 사진을 보면. 제임스가 사진을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한복래 할머니의 손등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수의 손등에도 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죠. 이 점, 유전적인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FBI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사진 말고도 하나 더 간직해온 것이 있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고 낡은 속적삼이 나왔습니다. 흰색 천에 정성스럽게 수놓인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것은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평생 간직해왔어요.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정에서는 82살의 한복래 할머니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정에서는 82살의 한복래 할머니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후 시간대 뉴스에서 제주도 항공기 응급 상황 소식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주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을 군의무병 김준수 씨가 기관절 개술로 해결했습니다. 환자는 미국의 유명 기업인 제임스 로렌츠 회장으로. 뉴스에서 제임스의 사진이 나오자 복래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봤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임스 로렌츠 회장은 한국전쟁 당시 고아 출신으로 1951년 부산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7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니다. 설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서 뒤지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전쟁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똑같은 흑백 사진의 복사본을. 맞다. 이 아이야. 복래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의 복래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가 가지고 있던 그 사진과 동일한 것이었죠. 내가 구했던 아이가. 그리고 내 손자가 그 아이를 구했다니.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려는 것이었죠. 여보세요? 뉴스에서 나온 제임스 로렌츠라는 분. 저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아이에게 손수 속적삼을 지어 입혔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흰 천에 복자를 빨간 실로 수놓아서 아이가 복 많이 받고 살라고. 한편 제주공항 조사실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수행 비서가 급히 달려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거든요. 회장님,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복래라는 할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방송을 보시고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진도 가지고 계시다고. 비서가 답했습니다. 준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제임스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간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을 드디어 찾은 것이죠. 외교부 관계자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연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군 법무관도 더 이상 준수를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김준수 의무병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법무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FBI 요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복내 할머니와의 통화였죠. 지금 당장 서울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으신데. 의사가 만류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제임스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수가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구해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둘을 이어준 것은 한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적 같은 만남의 소식이었죠.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제임스와 준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취재진의 물결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총출동했고 SNS를 통해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적 같은 이야기에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김준수 의무병,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회장님, 한복내 할머니와의 만남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수와 제임스는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더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포구 노인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임스는 계속해서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70년간 품고 살아온 유일한 단서였죠. 떨리시죠?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꿈 같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줄은.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세요. 저를 키워주시면서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을 정말 잘 키우셨군요. 그 마음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인정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까지 나와 있었죠. 하지만 모든 관심은 노인정 안쪽에 계신 한복내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평소 입던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또렷했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준수가 먼저 들어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준수야. 복내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 정말 기특하더구나. 할머니,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요. 준수가 말하며 제임스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임스가 들어오는 순간 복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기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아기가 맞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도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습해온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세요? 1951년에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제임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임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구한 아이가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속적삼을 꺼내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맞다. 내가 밤새워 지어준 속적삼이야. 여기 복자. 내가 수놓은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희미한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가 어디 가서도 복받고 살라고. 빨간 실이 떨어져서 파란 실로 마저 수놓았던 기억이 나네. 제임스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정아는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이 기적 같은 재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할머니,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때 왜 저를 구해주셨는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잠시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전쟁 때였지. 부산 피난길에서 너를 발견했는데 너무 작고 가엾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구나. 내 품에 안고 고아원까지 걸어갔지. 그때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20살이었지. 나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찌나 소중해 보이던지.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감격에 겨워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미국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할머니가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분을 제가 다시 구하게 되다니. 복내 할머니는 준수와 제임스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인연이구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제임스가 가져온 사진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70년간 할머니를 찾았어요. 복내 할머니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같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 사진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단다. 너를 보낼 때 고아원에서 하나 더 찍어준 거지.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인연의 증거였죠.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노인정아는 오직 가족만의 따뜻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손자가 둘이 되었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수와 제임스가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보답이란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특별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말이죠. 노인정 밖에서는 이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죠. 재회 후 며칠간 제임스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70년간 복내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준수 씨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죠. 제임스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제임스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준수 씨 같은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복내 할머니도 제주도에서 돌아온 제임스를 만나며 말했습니다. 제임스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면 참 좋겠구나.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제임스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와의 재회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임스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곧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여왔죠. 전 세계 언론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도했고 준수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준수는 여전히 제주도 부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준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신분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의무병 군사법원 출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대 간부가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준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명을 구한 영웅을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50만 명이 동참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살린 게 죄가 된다는 게 규정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준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임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의 최고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준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제임스가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도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자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처벌받게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준수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수를 구하자, 생명을 구한 영웅을 지키자는 피켓을 들고 응원하고 있었죠. 법정 안에는 준수와 변호인단, 그리고 검찰 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제임스와 복내 할머니, 그리고 하윤진까지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준수는 의료법 제27조와 군형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관이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응급의료 종사자 의무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응급처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준수의 의료처치가 완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관절 개술의 절개 위치, 각도, 깊이 모든 면에서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전문의가 해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윤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준수 씨가 아니었다면 제임스 회장님은 분명히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임스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는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김준수 씨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처벌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한 선행을 범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잠시 멈춘 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저는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2주간 깊이 고민한 결과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인 25억 달러를 복내 의료인재재단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2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제임스는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저는 6개월 전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김준수 씨가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젊은이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재단은 김준수 씨와 같은 선한 의료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물론 김준수 씨가 될 것입니다. 복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요. 준수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런 큰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생명의 대물림입니다. 복내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저는 이렇게 세상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정적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선행과 사회적 의미를 가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검찰 측도 더 이상 기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 중얼거렸죠. 때로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군 법무관도 준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사가 되어주세요.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수는 무죄로 풀려났고 오히려 영웅으로 대접받게 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청와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준수 의무병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김준수 의무병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전역 후 의과대학 복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준수를 시민들이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제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나요? 준수가 복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다, 준수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선한 마음을 가질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도 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저녁 뉴스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인정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정신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그는 이제 곧 서울대 의과대학으로 복학할 예정이었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내 의료인재재단은 정식으로 설립되어 전국의 의료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장학생 100명이 선발되었고 준수는 재단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되었죠. 제주도 곳곳에서는 준수를 본받겠다며 군 의료병과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이 강화되었고
준수는 후배들에게 응급의학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기관절 개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후배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 보이지만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충분한 연습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죠. 준수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한방응급처치 봉사단을 새롭게 결성했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죠. 할머니들, 오늘은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거예요. 복내 할머니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우리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요? 복내 할머니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죠. 회장님, 이번 달 장학생 지원서가 500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준수 같은 인재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제임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주도의 카페에서 준수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뒤돌아보니 하윤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그 사건 이후 준수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왔죠. 윤진 씨, 어떻게 여기를? 준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주 스케줄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차 한잔 할까 해서. 하윤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준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윤진은 항공사에서 승진하여 승무팀장이 되었고 준수는 곧 의대로 복학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윤진이 말했습니다. 윤진 씨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석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준수 씨, 혹시 다음에 서울 올라가시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하윤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연락드릴게요. 준수 씨, 혹시 다음에 서울 올라가시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하윤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의대 복학도 축하드려요. 하윤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내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수야, 잘 지내고 있지? 제임스가 내일 제주도로 간다고 하더구나. 너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네, 알겠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시죠? 그럼 나는 건강해. 오히려 요즘이 더 활기차다. 봉사단 활동도 하고 제임스랑도 자주 만나고.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준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준수와 만난 자리에서 제임스는 특별한 제안을 했죠. 그런데 준수야,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우리 준수가 정말 의젓한 의사가 될 거야 하시면서요. 준수, 의대 졸업 후에 미국에서 연수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응급의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준수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준수의 답변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복내 할머니가 키우신 손자답네요. 그럼 한국의 최고의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큰일을.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의료진들이 마음껏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그 센터에서는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야 해요. 제임스는 크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죠.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그들의 운명을 바꾼 제주행 항공편과 같은 기종이었죠. 저녁이 되어 준수는 다시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죠.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울 텐데 스카프는 왜 안 하고 다녀요? 돌아보니 하윤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색깔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죠. 윤진 씨, 어떻게 여기를? 마지막 비행 스케줄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하윤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왔죠. 서울 가시면 정말 연락 주실 거죠? 하윤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속드렸잖아요. 준수가 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윤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윤진에게서 온 것이었죠. 오늘 즐거웠어요. 서울에서 좋은 의사 되시길 응원할게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윤진 씨도 건강하세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약속해요.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볼펜 하나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전해주고 있었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사랑으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